제 나이가 이제 70이 훌쩍 넘었습니다. 살아오며 좋은 일도 서러운 일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제 가슴속에 남은 가장 소중한 건 저 세상 먼저 간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암 투병 끝에 눈을 감기 전 제 손에 살포시 쥐어준 게 하나 있었지요. 작은 금목걸이였습니다. 여보, 이건 나 없이도 힘들 때 꺼내 쓰라고. 아니면 손주 결혼할 때 물려줘도 좋고. 그 말이 얼마나 서글펐던지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그 목걸이를 장롱 속 작은 상자에 꼭 넣어두었습니다. 때때로 꺼내보며 남편 얼굴을 떠올리고 밤늦게 목에 한번 걸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조심스레 집어넣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습관처럼 서랍을 열어 상자를 꺼냈는데 텅 비어있는 겁니다. 처음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 이게 어디 간 거지? 두세 번은 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옆 서랍도 밑에도 뒤져보고 옷장 밑까지 무릎 꿇고 손을 넣어봤지요. 그러다 머리가 핑 도는 듯 했습니다. 그때 마침 부엌에서 뭐 하는지 며느리가 싱긋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찾으세요? 방이 좀 어수선하네요. 저는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내 금목걸이 못 봤니? 장롱 속 상자에 늘 넣어뒀는데 없어서. 며느리는 깔깔 웃더니 손바닥을 가볍게 툭 치며 말하더군요. 어머니도 참. 혹시 어디 옮겨두신 거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저번에도 열쇠 어디 뒀는지 몰라서 한참 찾으셨잖아요. 맞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베란다 자물쇠 열쇠를 못 찾아 허둥댔었지요. 그 일이 떠오르자 저도 괜히 머쓱해져서 그렇지 내가 또 깜빡했나 보다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불을 다 끄고 누웠는데도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자꾸 서늘했습니다. 내가 정말 어디다 치워두었나? 아니면 내가 이제 정말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또다시 서랍을 모조리 꺼내 뒤졌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코트 주머니까지 다 뒤져보고 작은 화장대 서랍까지 하나하나 열어봤지요. 그러다 문득 며느리 방 옆에 놓인 쇼핑백에서 무심코 내 손이 멈췄습니다. 그 안에 고급 보자기 하나가 눈에 띄었거든요.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절로 그 보자기를 만지려다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싶어 슬그머니 손을 거뒀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친구들을 데려와 차를 마시며 깔깔거리고 있었는데 제 방에 가만히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어디 불편한 데 있으세요? 자꾸 뭘 찾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치매 초기 이런 뉴스도 많이 봐서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걸까? 괜히 의심하고 괜히 두렵고 저는 괜히 손끝으로 치마를 만지작거리며 웃었습니다. 아니다, 괜히 내가 좀 정신이 없어서 그러지. 그런데요. 그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도무지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목에 뭔가가 늘 걸린 것 같았습니다. 없는데도 자꾸 그 목걸이가 생각났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이 웃으며 이거 잘 간직하라고 했잖아. 그 말이 귓가에 웅웅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위해 늘상 웃고 밥도 잘 차려주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우리 시어머니 최고예요 하고 자랑을 했지만 그 웃음이 그날 이후로는 자꾸 어딘가 조금씩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모르게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이상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아들이 일찍 들어오더니 어깨에 힘이 잔뜩 빠진 모습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사실 요즘 많이 힘들어. 저는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푹 쉬더니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놓고 계속 화면을 켰다 껐다 하며 말을 못 잇더군요. 그때 옆방에서 나오는 며느리가 조심스레 우리 테이블에 합석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 이번에 사업 크게 들어갔다가 자금줄이 막혔어요. 저도 정말 말씀드리기 싫었는데 이제는 더 미룰 수도 없어서요. 저는 멀거니 며느리를 바라보다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데?
아들은 숨을 크게 내쉬더니 휴대폰으로 뭔가를 몇 번 두드려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이번만 이 금액만 버티면 곧 들어올 돈이 몇 배로 돌아와. 엄마도 알지? 내가 허튼 짓 하는 사람 아닌 거.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만 좀 저희도 진짜 더 이상은 못 버텨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그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그 돈 다 내 노후 자금인데. 나 병원비도 그 돈에 달린 거다. 그러자 아들이 손을 내 손 위에 포개며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이번 한 번이야. 내가 약속할게. 엄마 돈 그대로 다시 채워놓을게.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애 키우는 엄마라서 그래요. 우리 이대로 무너지면 손주들 학교도 못 가요. 그 말에 가슴이 퍽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저는 며느리와 아들이 보는 앞에서 휴대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체는 내가 할 테니 계좌번호만 줘.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아니 엄마, 우리 회사 통장으로 바로 보내면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내 개인 계좌로 받아서 바로 넣을게. 저는 그 말이 조금 찝찝했지만 옆에서 며느리가 잽싸게 나서며 어머니, 그게 나아요. 세무상으로도 깔끔하대요. 하며 맞장구를 치는 통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분 후 제 휴대폰엔 거액 이체 확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걸 보고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진짜 곧 돌려놓을게. 저는 그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습니다. 그래 부디 이 돈으로 다시 잘 일어서라. 너희까지 무너지면 나도 산 사람 아니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이 돈이 다시 내 계좌로 돌아올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투자 얘기를 마친 뒤로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지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며느리의 표정에서 어딘가 모르게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더니 어머니, 세일하길래 싼 맛에 하나 샀어요. 하며 화장대 위에 올린 건 보아하니 꽤 값이 나가 보이는 화장품 세트였습니다. 또 하루는 며느리가 택배 상자를 뜯다가 안에 든 것들을 재빠르게 자기 방으로 들고 가더군요. 뭘 저리 급하게?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의 손과 목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금목걸이가 사라진 뒤 혹시 며느리가 그걸 하고 다닐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며느리 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뒤 며느리가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다가 귀에 휴대폰을 대고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언니, 나 진짜 이번엔 큰 거 했잖아. 근데 너무 이뻐. 이거 금인데. 어머니는 전혀 모르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게 설마. 저는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고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싱긋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국 데우고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푹 쉬세요. 그 웃음이 어쩐지 얄밉고 등줄기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콧노래를 부르며 싱크대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 손 설거지를 그렇게 하면서 내 금목걸이는 어디로 보낸 거냐? 그러면서도 혹시 내가 노파심이 지나친 건 아닐까 몇 번이나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다음 날도 어머니, 저 잠깐 친구 만나고 올게요. 하면서 반짝이는 핸드백을 들고 나가는 걸 보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조심히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겠다. 저는 그날 이후 며느리의 작은 동선 하나하나를 조용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불안한 예감의 첫걸음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은 별것 아닌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며느리가 저녁상을 차리고 아들은 술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갔죠. 저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소파에 앉아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어머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며 핸드폰을 거실 탁자 위에 내려두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별 생각 없이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을 쓱 바라보는데
갑자기 화면이 켜지더니 메시지 알림 하나가 띄워졌습니다. 자기야, 오늘은 언제 볼 거야? 내가 너무 보고 싶어. 그 밑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이름, 며칠 전 아들이 저에게 말하던 이번 투자 같이 하려는 파트너 형님이에요. 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돌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TV를 봤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휴대폰을 집어들더니 휴 하고 가볍게 숨을 내쉬더군요. 그리고 저를 힐끔 쳐다보며 작은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 표정이 왠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게 그냥 장난스러운 말투였을까? 요즘 사람들은 다 저렇게 친하게 지내나? 아님 정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휴대폰을 귀에 대고 소곤소곤 통화하는 모습이 며칠 전에도 눈에 밟혔거든요. 그때는 그냥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며 통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아, 오빠. 그때는 내가 진짜 심장이 쿵쾅거려서 미치는 줄 알았어. 저는 일부러 설거지 거리를 들고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급히 통화를 끊더니 허둥지둥 냄비를 뒤적였습니다. 어머니, 깜짝이야. 아, 라면이 넘칠 뻔했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설거지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또각 하고 부러져 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집에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를 보는 눈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그걸 느꼈는지 괜히 저에게 더 살갑게 다가오고 말도 붙이며 애써 자연스러운 척 하더군요. 그럴수록 저는 더 조용히, 더 깊이 그 애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곧 제가 몰랐던 끔찍한 진실들을 하나씩 마주하게 될 줄은 그때 정말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낮에 집을 비운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괜히 마음이 불편해 저는 며느리 방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언제나처럼 깔끔했지만 저는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서랍을 하나 열자 명품 쇼핑백들이 나란히 들어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지인 통해 싸게 산다고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심히 쇼핑백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포장지 틈에서 카드 전표 뭉치가 나왔는데 그곳엔 어김없이 수백만 원대 결제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수입 주얼리샵, 고급 피부 관리실. 그 가격이 도무지 아들과 며느리 형편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가빠졌습니다. 혹시 내 돈으로? 머릿속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잠도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있다가 불현듯 며느리 방 쓰레기통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구석에 놓인 작은 쓰레기통을 뒤적였습니다. 구겨진 영수증 몇 장, 택배 송장, 그리고 손바닥만 한 종이 쪼가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종이엔 펜으로 급히 적은 듯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3시 40 호텔 미팅. 저녁 오빠랑 와인. 내일 오전 이 대표 만나 투자 얘기. 저는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오빠 투자 얘기?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그냥 친구나 지인과의 약속이라기엔 너무 수상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며칠에 걸쳐 작정하고 방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화장대 서랍 및 옷장 안, 심지어 재활용 봉투도 뒤져봤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건 와인바와 룸서비스 결제 전표, 브랜드 로고가 선명히 찍힌 쇼핑 영수증, 그리고 호텔 키카드 봉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호텔 봉투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는데 그 날짜가 하필이면 아들이 지방 출장을 갔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돌아오자 전 언제나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했습니다. 저녁을 차려주며 웃고 TV도 같이 봤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이미 쉴 새 없이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넘길 수 없다. 저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날 밤 이 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답게 저는 어느 서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어디에 무엇을 숨겼을지를 다시 곱씹으며 스스로에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서는 날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친구 만나고 올게요. 저녁은 알아서 챙겨 드세요. 저는 늘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뒤엔 늘 같은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대체 어디를 그렇게 매번 가는 걸까? 며느리가 나간 뒤 저는 조용히 집안을 돌았습니다. 굳이 방 안까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다용도실, 주방, 그리고 작은 보조장식장 같은 데를 살폈습니다. 어느 날 싱크대 옆 서랍에 며느리가 쓰다만 쇼핑백들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영수증 뭉치가 흘러나왔습니다. 작게 접힌 걸 펼쳐보니 백화점에서 산 가방, 화장품, 신발값이 적혀 있었죠. 이렇게 비싼 걸 언제 샀나? 며느리가 저한테 어머니, 요즘 저도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요 라며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이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다용도실에 빨래를 개키러 들어갔다가 빨래바구니 옆에 놓인 가방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늘 들고 다니던 그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레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호텔 카드키 봉투 2장 그리고 영수증 1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호텔 이름은 제가 예전에 TV에서 광고로 본 적 있는 꽤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날짜는 불과 일주일 전이었고 숙박료에 룸서비스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아들 사업 투자할 땐 그렇게 다급해 하더니 이런데 돈을 쓰고 있었던 건가? 저는 그날부터 작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에는 예전에 식재료 영수증 적어두던 흔적들이 남아있던 낡은 공책이었죠. 거기에 날짜를 쓰고 발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0월 7일 화장품 영수증 32만 원. 10월 7일 명품 구두 영수증 68만 원. 10월 9일 호텔 숙박 영수증, 룸서비스 포함. 이건 혹시나 나중에 내 기억이 헷갈리더라도 분명히 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피부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히히 마사지 받고 와서 그런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꾹 삼켰습니다. 마사지가 아니라 호텔 아니었니? 며칠 뒤 며느리가 저녁장을 보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며느리 지갑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용카드 여러 장과 작은 영수증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몇 장 꺼내보니 카드 승인 내역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낯선 이름이 있었습니다. 와인하우스 39만 원. 며느리가 저와 살면서 이렇게 고급 와인을 사 먹은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아들이랑 같이도 그런 곳에 간 적 없다는 걸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이어졌습니다. 사라진 금목걸이, 며느리의 알 수 없는 소비 내역, 호텔 키봉투, 백화점 영수증, 그리고 며칠 전 거실 탁자에서 잠깐 스쳐본 핸드폰 화면에 뜬 자기야 알림. 저는 아직 결정적인 걸 잡은 건 아니었지만 이제 이 모든 게 하나의 방향으로 향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람 단순히 내 금목걸이를 자기 멋내려고 훔친 게 아니구나. 아들 사업 투자금도 그보다 더 큰 일에 쓰고 있는 거구나. 저는 더는 울지도 못하고 그저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책에 한 줄 더 적었습니다. 10월 12일 와인하우스 영수증, 호텔 키봉투 2개. 그리고 한참 동안 조용히 주방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골목길 지나가는 사람 소리, 모든 게 마치 제 귀를 울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겠다. 다만 며느리가 눈치채면 안 된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저는 그날 공책을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불을 껐습니다. 눈을 감아도 호텔 이름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불길하게 번져가던 하나의 결론. 아들까지 저 손에 다 망가질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제 등을 서늘하게 적셨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아침부터 화장까지 곱게 하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친정 좀 다녀올게요. 한 이틀 정도 있다 올 수도 있어요. 늘 그랬듯 장바구니 하나 달랑 들고 나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가방을 메고 묘하게 들뜬 표정으로 나가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잘 다녀와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집 공기는 깨끗하기만 했습니다. 빨래를 걷고 다림질을 하고 밀린 청소를 하다가 문득 거실 소파 옆 테이블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 며느리가 늘 들고 다니던 가죽 토트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걸 두고 갔네. 어쩐지 가방이 묵직해 보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어진 이상한 카드 영수증, 호텔 봉투, 그리고 얼마 전 본 불륜남 이름까지. 제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가방을 살며시 들어 올렸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무게가 가슴께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자 안에는 파우치와 작은 다이어리, 그리고 얇은 태블릿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태블릿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건드리자 며느리가 잠금 해제를 해둔 건지 급히 나간 건지 화면이 그대로 켜졌습니다. 그 화면엔 이메일함이 열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화면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가볍게 스크롤을 내리자 굵은 글씨로 표시된 제목이 보였습니다. 이번 투자자 리스트, 처리건 보고. 메일을 눌렀습니다. 그 안에는 문장이 간단히 적혀 있었고 첨부 파일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도현 8천 완료. 박은주 1억 2천 완료. 이성철 6,500 진행 중. 잔금 들어오면 이번 주 안에 다 넘겨서 마무리하자. 그 밑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맡은 그 시어머니 돈도 다 들어왔지? 서류 정리되면 말해. 이번엔 깨끗하게 끝낼 거니까. 손에서 태블릿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태블릿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내 돈, 내 노후 자금. 그걸로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숨을 고르고 화면을 닫으려는데 그 아래 또 다른 메일 제목이 보였습니다. 우리 다 끝나면 유럽 가자. 눌렀습니다. 메일 안에는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있는 호텔 로비 사진이 첨부돼 있었고 그 밑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야 완벽하잖아. 이번에 돈 깨끗하게 돌리면 바로 유럽 가서 살 집도 알아볼까? 내가 좋아하던 바다 보이는 대로.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래로 스르르 내려보니 또 다른 메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어머니 돈만 딱 들어오면 이번 건 완전히 끝이야. 너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그 자리에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태블릿을 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투자자 이름과 금액, 유럽 호텔 메일, 시어머니 돈 얘기가 있는 화면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몇 번을 찍어도 손이 떨려 다시 찍고 또 찍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을 조심스럽게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대로 뒀다가 며느리가 돌아와 의심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싶어 너무 깊게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식탁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셨지만 목구멍이 잔뜩 말라서 계속 침만 삼켰습니다. 이제 확실하다. 금목걸이가 사라졌을 때 느낀 불길함, 며느리가 건넸던 모호한 웃음, 그리고 며칠간 모았던 호텔 키봉투, 영수증, 명품 포장지. 모두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걸 언제 어떻게 꺼내야 할지. 밤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거실을 서성이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공책을 들여다보고 또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 사진을 확인하기를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저녁이 왔습니다. 아들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피곤한 얼굴로 인사를 하더니 부엌에 들어와 물을 벌컥 마시고는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꺼냈습니다. 어디 다녀오기 전에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아들은 의아한 얼굴로 절 봤습니다. 왜 그래, 엄마? 무슨 일 있어? 저는 손가락을 주머니에 넣어 그동안 하나하나 모아둔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살포시 올렸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그걸 보더니 웃었습니다. 뭐야? 이것도 무슨 전단지 같은 거야?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호텔 키봉투, 명품 영수증, 계약 초안 복사본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엄마가 괜히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다. 근데 너도 더 이상 모르면 안 된다. 아들은 처음엔 그냥 장난스레 쳐다보더니 하나를 들춰봤습니다. 호텔 키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야? 며칠 전 내 아내 가방에서 나온 거다. 그 옆에 영수증도 같이 있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며칠 묵은 것 같더라. 아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또 하나를 들었습니다. 불륜남 이름이 찍힌 계약 초안 복사본. 이건 무슨 투자 계약서야? 왜 이 사람 이름이? 저는 그 순간 꺼내두었던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태블릿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찍어둔 사진을 컴퓨터에 옮기고 저장해 둔 것입니다. 이거, 여기 좀 보자. 저는 아들을 데리고 거실로 가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하나하나 띄웠습니다. 첫 사진은 투자자금 리스트였습니다. 김도현 8천, 박은주 1억 2천, 이성철 6,500 그리고 시어머니 돈도 이번에 깔끔히 처리됨. 이라고 메일에 적힌 문장이 또렷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그 메일 밑에 첨부된 호텔 사진. 샴페인잔을 들고 며느리가 불륜남 어깨에 기대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손이 화면을 향해 덜덜 떨렸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야? 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돈이다. 엄마 노후 자금도 같이 들어갔지. 그 돈으로 저 사람들 이런 장난치고 있었다. 아들은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한 장 또 한 장 사진을 넘겼습니다. 호텔 영수증, 와인 라벨이 찍힌 사진 계약 초안. 그리고 마지막에 유럽 호텔 이야기가 담긴 메일 캡처까지. 내가 맡은 그 시어머니 돈 다 들어왔다고. 그리고 이번에 깨끗하게 돌리자고. 그 사람 내 아내랑. 둘이 저런 얘기 주고받더라. 아들은 그대로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식탁에 얼굴을 파묻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랑 이걸. 내 돈으로 우리 다. 저는 그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내 돈도. 그 여자한테는 그냥 먹잇감이었다. 아들은 한참을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흐느끼더니 결국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눈이 벌개진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나 혼자 해결 못해.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혼자 하지 마라. 이젠 우리 둘이서 같이 해야 한다. 그 순간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과 동시에 언젠가 반드시 꺼내 보여주리라 마음먹었던 장면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덮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선 이걸 끝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작게 떨리는 그 손이 마치 어릴 때 무서운 꿈을 꾼 뒤 제 품에 파고들던 그 아이 같았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같이 갈 거다. 아들은 그 말에 조금 주저앉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밤 저와 아들은 조용히 다시 USB를 챙기고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지독한 덫에서 빠져나올 마지막 길을 찾기 위해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고 손으로 꾹꾹 눌러 썼습니다. 태블릿에서 투자자 리스트 확인. 김도현, 박은주, 이성철 금액 기재. 유럽 호텔 메일, 바다 보이는 집 얘기. 시어머니 돈 다 들어왔다고 메일. 그리고 그 밑에 작게 또 적었습니다. 내 핸드폰에 사진 다 찍어둠. 그날 밤 저는 불을 끄고도 한참을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 샹들리에 불빛이 번쩍였고 그 밑에서 며느리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아이 아빠 없이 내가 어떻게 지켰는데 그걸 저 사람 손에 다 내주다니. 하지만 이제는 울 시간도 끝났습니다. 이제 이 진실을 꺼내 보일 차례였습니다. 그 아이의 아빠 대신 제가 지켜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오후 아들은 퇴근하자마자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오늘 민수 형 사무실 들리자. 저녁은 나중에 먹고. 저는 가만히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 안으로 다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
며느리는 저녁 모임이 있다며 이미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 민수 씨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미 우리를 위해 자료를 펼쳐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호. 앉으세요. 오늘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우리가 갖고 온 서류 봉투를 조심스레 건네주자 그는 장갑을 끼고 하나하나 꺼내 테이블 위에 정리했습니다. 명품 영수증, 호텔 키봉투, 계약 초안 복사본, 태블릿에서 찍어온 투자자 리스트, 불륜남과 며느리가 주고받은 이메일 캡처. 그리고 변호사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건 거의 교과서에 실려도 될 만큼 사기 증거들이에요. 아들은 머리를 한 손으로 짚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형, 나 이거 진짜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민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계약서 복사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 이 투자 계약서 분명히 내 돈으로 들어간 거 맞지? 그런데 며느리 이름만 빠지고 대신 이 사람 불륜남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태블릿에서 촬영해 온 투자자 리스트 사진도 다시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엔 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눠져 있지. 투자금 돌려치기 할 때 흔히 쓰는 방식이야. 저는 그걸 바라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돈 다 저렇게 해서 어디로 간 걸까요? 민수 씨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다시 덮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건 형사사건이에요. 이대로 경찰 금융범죄팀에 제출하면 바로 계좌 추적 들어갑니다. 통장 동결, 차명 계좌까지 수사 들어가고요. 불륜이든 뭐든 다 들춰집니다. 아들은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형, 나 어떡해. 진짜 나. 저는 그저 아들의 팔을 조용히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민수 씨가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해두고 진지하게 얼굴을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두 분이 제일 잘하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동시에 그를 바라보자 그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집에서 뭐 꺼내오지 않고 며느리 몰래 다 밖에서 준비한 거. 그리고 어머님이 혼자만 보지 않고 아드님까지 확인하게 해서 증언 라인을 만든 거. 이게 나중에 진술서에 들어가면 경찰이 훨씬 신빙성 있게 봅니다. 저는 그 말에 조금 안도하면서도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 며느리 내 손주 엄마인데. 그러자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심정 다 알아요. 하지만 이건 사기입니다. 어머님 돈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오전 경찰에 같이 갑시다. 제가 미리 진술 초안 잡아놓을 테니까 가서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들은 그제야 눈가를 훔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 혹시 내 돈도 우리 엄마 돈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냐? 민수 씨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면 피해금 환수 절차도 진행됩니다. 계좌를 동결하면 일정 부분이라도 회수 가능합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돌려받아요. 그 말에 아들은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았어, 내일 가자. 끝까지 가자.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오늘 진술 정리해둔 거예요. 어머님 민호.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내일 아침에 그대로 들고 경찰서로 가요. 저도 같이 가서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밤바람이 싸늘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팔을 문지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까지 가보자. 내 자식 위해서라도 내 노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아들은 제 어깨에 살짝 팔을 두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렇게 될 때까지 내가 눈치도 못 챘어. 저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지. 우린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으면 돼. 그렇게 우리는 집에 돌아와서도 밤늦도록 변호사가 정리해준 진술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경찰 금융범죄팀 접수. 꼭 이 지독한 사슬을 끊는다. 불안했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밤 집안에 오래 켜둔 불빛이 우리 결심만큼이나 단단히 흔들리지 않길 바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수 씨를 따라 구청 옆에 있는 금융범죄 전담 수사팀 사무실로 갔습니다. 아들은 손에 진술서를 꼭 쥐고 있었고 저는 작은 가방에 그동안 모은 모든 영수증과 사본들을 넣어왔습니다. 형사계 사무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경찰들이 책상마다 두세씩 앉아 컴퓨터를 보거나 통화를 하고 있었고 옆방에서는 누군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들렸습니다. 우리 앞엔 깔끔하게 양복을 입은 중년 형사가 앉았습니다. 민수 씨가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팀장님, 이건 저희가 미리 정리한 피해 진술과 증거 목록입니다. 어머님이 직접 확인하신 자료들이고요. 여기 USB에는 이메일, 사진, 리스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형사는 무표정하게 그것들을 봤더니 하나씩 훑어보았습니다. 조금 지나자 형사는 모니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엔 태블릿에서 찍은 투자자 리스트 사진이 켜졌고 이메일 캡처도 하나하나 넘겨졌습니다. 그때 형사가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혹시 누구십니까? 아시는 분들인가요?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저 이름들 처음 봅니다. 다만 저 돈이 제 돈에서 나간 거라면. 형사는 가만히 끄덕이더니 바로 전화기를 들어 팀원에게 지시했습니다. 계좌 추적 바로 걸어. 이 이름들로 된 계좌 다 뽑고 사용처도 확인해. 수사관 둘이 금세 자리에서 일어나 옆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몇 분 뒤 그들이 프린터에서 길게 출력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형사가 그것을 받아보며 낮게 중얼였습니다. 와, 이거 심각하네. 프린터 용지에는 줄줄이 계좌 내역이 찍혀 있었는데 며느리 이름과 불륜남 이름이 반복해서 나타났고 중간중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계좌로 수백만 원씩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들어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명백합니다. 투자금 돌려치기 수법에 다단계 사기까지 얽혀 있어요. 지금은 단순히 가정 문제가 아니고 다른 피해자도 훨씬 많을 겁니다. 민수 씨가 곧바로 우리를 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님, 바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들어가 주시겠어요? 이건 자료 파기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 말을 들은 경찰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상부 보고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건 저희가 맡겠습니다. 며느님 통장, 그 불륜남 통장 포함해서 전부 추적 들어갑니다. 휴대폰 포렌식도 바로 진행할 거예요. 아마 카카오톡, 이메일, 계좌 기록 다 나올 겁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다 밝혀지나요? 우리 돈이 어쩌면 조금이라도.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통상 이런 사건은 차명 계좌부터 동결 걸고 피해자 조사 후 환수 절차로 갑니다. 물론 다 돌려받긴 어렵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진짜 다 잃습니다. 그제야 아들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뭘 하면 될까요? 형사는 서류를 다시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연락드릴 겁니다. 필요할 때 조사받으러 한두 번 더 나오시면 돼요. 수사 진행 상황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민수 씨가 우리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이 정도 증거면 경찰도 신속하게 움직일 겁니다. 수사실을 나서는데 문 옆 화이트보드엔 이미 며느리 이름과 불륜남 이름이 사건 라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 통장 추적 휴대폰 포렌식 계좌 동결 순서로 적힌 메모가 보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내 노후 자금이며 아들 사업 자금이며 그걸로 저 둘이 호텔에서 웃고 있었다는 게 다시금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도 아들도 더 이상 바보처럼 속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이 사무실 불빛 아래서 서로 확인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아들은 창밖만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그 사람만 믿고 괜찮을 거라 생각한 게 내가 바보였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너도 이제 알았으니까. 그리고 더는 우리 뺏기지 말자.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밤 우리 마음속엔 통장 숫자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이제 다시는 안 속겠다는 단단한 다짐이 하나 새겨졌습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도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작은 스탠드를 켜놓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하루 종일 연락도 없이 나갔고 며느리는 방에서 화장대 서랍을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건 그때였습니다. 멍하니 소파에 앉아있던 저는 흠칫하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누구세요? 그리고 곧 무거운 신발 소리가 복도 안으로 쿵쿵 울려 들어왔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둘이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천천히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김현희 씨 맞으시죠?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왔습니다. 자, 체포영장 나왔으니까 조용히 협조해 주시죠.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곧장 뒤로 물러서면서 소리쳤습니다. 뭐예요? 제가 뭘 했다고? 수사관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큰 소리 치지 마시고 핸드백만 챙기세요. 휴대폰도 이쪽에 주시고요. 그러자 며느리는 눈을 부릅뜨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설마. 어머니가 이랬어요? 그 시선에는 원망도 분노도 그리고 짙은 두려움도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시선을 돌려 TV 화면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수사관 2명이 며느리의 팔을 잡자 며느리는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요? 나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러나 이미 수사관들은 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며느리의 가방과 휴대폰을 챙기고 하나는 며느리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거실 안에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고일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럴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었습니다. 수사관이 며느리를 끌고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며느리는 뒤를 돌아 저를 노려봤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며느리가 뿌리던 진한 향수 냄새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조용히 손을 내리니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더 이상 억울함도 미련도 아닌 끝난 것에 대한 해방감이었습니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긴 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더럽혀진 내 노후. 그래도 이제 조금은 편히 살 수 있겠다. 이제 됐다, 정말 이제 됐다. 그 순간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정막은 며느리가 있던 그날들의 숨막히던 정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만큼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마음 한구석에서 묵은 먼지가 한꺼번에 털려나가는 듯한 이상하게도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체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에까지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는 다단계 유사 투자 사기, 수억대 피해, 차명 계좌라는 자막이 번쩍이며 나왔습니다. 저는 밤에도 불 꺼진 거실에 가만히 앉아 TV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기자가 카메라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 씨와 그 불륜 관계로 알려진 사업가 박모 씨가 공모해 투자 자금을 돌려막기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며느리가 연행될 때 그토록 필사적으로 잡고 있던 가방 안에서도 다량의 계약서 사본과 수첩이 나왔다 했습니다. 투자자 이름, 금액, 일정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합니다. 며느리는 결국 구속 수감됐고 검찰 조사에서 별다른 반박도 못한 채 모든 걸 시인했습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피해자 명단, 계좌 추적에서 줄줄이 나오는 가공의 회사 송금 내역. 그 모든 게 신문과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이혼 서류 넣고 왔어.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옅게 눈을 감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부엌에 앉아 물을 한 잔 마시더니 허리를 숙여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다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업도 접을 거야. 사람들 다 떠나고 이미 신용도 다 무너졌어. 그래도 엄마, 이제부터는 진짜로 다시 해볼게.
저는 손등으로 눈을 한번 훔치고는 아들의 등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그래. 살다 보면 다 그런 거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그게 내 아버지가 남기신 마음 아니겠니? 아들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부엌 전등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서 식탁 위를 덮었습니다. 며느리가 없어진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쓰던 방문을 천천히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 안은 벌써 먼지가 앉기 시작한 옷걸이와 비어버린 화장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정리를 마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지인이 주선해준 조그만 공장 기숙사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나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다 부질없어도 그래도 넌 내 아들이니까 그거 하나면 나는 족하다. 아들은 말없이 허리를 숙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며 조용히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다시 웃게 해드릴게. 그 문이 닫히는 소리에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아주 조금 덜 아팠습니다. 그저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언젠가는 다시 이 집에도 볕이 들겠지. 저는 부엌 창가에 서서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이 집엔 저 혼자였습니다. 밥상엔 국 한 그릇, 밥 한 공기만 올랐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한 숟가락 넣고는 다시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그 애가 옆에 있을 땐 억지로라도 밥을 먹었는데 밤에는 더 적막했습니다. 방 안엔 며느리가 사다 놓았던 화장품병, 장식장 구석엔 여행 다녀오며 사왔다던 작은 유리 조각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바라보다 하나씩 신문지에 싸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구석으로 밀어두었습니다. 며느리가 들락날락하던 그 자리, 호텔 키와 명품 영수증, 불륜남과 계약 초안이 흘러나온 그 자리, 지금은 횡하니 비어 바람만 살짝 스쳤습니다. 창문을 열자 늦가을 바람이 싸늘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햇빛이 잘 들어오는 시간엔 소파에 가만히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길 건너 나무에 노란 잎이 반쯤 떨어져 있었고 동네 강아지들이 주인을 따라 달려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내가 이 집에 얼마나 애써드렸는데 결국 이렇게 혼자 남게 되네. 저는 문득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혼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뭐 그게 인생이지. 저녁 무렵 휴대폰으로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엄마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여기 기숙사 밥 맛없는데 그래도 열심히 먹고 있어요. 다음 달 월급 타면 돈 좀 보낼게요. 그 짧은 문자에 저는 잠시 눈가가 붉어졌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어 불을 끄자 집안은 금방 캄캄해졌습니다. 이따금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바깥에서 들려오는 차 지나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깔렸습니다. 저는 무릎 담요를 덮고 천천히 등을 기대었습니다. 내 인생 다 부질없어도 넌 내 아들이니까 그거 하나면 족하지. 그 말을 아주 작게 입안에서 뱉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스르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아들이 아직 어린 아이 모습으로 마당에서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러 한 발 또 한 발 따뜻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